자, 오늘 어린이날 계속 더 강의를 하겠습니다. 5월 5일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3명인데 전원 해외 입국자예요. 어저께도 8명이었는데 전원 해외 입국자였는데 계속 이어서 지금 국내에서 발생하는 감염자는 제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놀라운 방역 능력이다. 그렇지만은 이제 여전히 방심하면 안 되고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마스크를 나도 쓰고 왔고 여러분들도 계속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근욱이 너도 써? 왜 안 쓰고 있어 마스크? 갖고 왔어? 그리고 마스크를 쓰는 것 갖고 전 세계적인 논쟁을 하는데 쓰는 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논쟁을 넘어서 미국도 쓰도록 강권을 하고 있고 영국도 다 쓰는 식으로 프랑스도 독일도 근데 마스크를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은 뭐 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으면 써야 되는데 논쟁할 시간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는 그런 논쟁을 하지 않았고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바로 쓰게 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 도덕적인 이유와 가령 독일 같은 데는 마스크 안 쓰면 지금 600만 원인가 800만 원 벌금을 물리는 거니까 그거 사이의 차이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는 것이 그 전염병을 역병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관심보다도 그런 의료적 효과에 관심보다도 마스크를 안 쓰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두려움을 갖지 않을까 혹시 패 끼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즉 그렇게 패 끼치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싫어서 명분과 체면 문화 때문에 그걸 쓰는 경향이 있어요. 명분과 체면 문화는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낙후하게 만든 유교적인 요소라고 비난받아 오던 건데 이 유교적 생활 문화가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로 마스크를 씀으로써 병에 안 걸린다는 그런 이기적인 효과를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 혹시 뭐 걸리고 안 걸리고는 좀 뒷문제고 내가 안 썼을 때 다른 사람이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폐를 끼치니까 그걸 막으려고 체면에서 쓰는 거다. 내가 아주 중요한 체험을 했는데 며칠 전에 강의하러 오다가 마스크를 쓰고 내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저 밑에 지하 4층으로부터 올라오던 사람들인 것 같은데 두 사람들이 학생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대 40대 남녀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지하 2층이니까 딱 타려고 하니까 마스크 안 쓰고 막 둘이 노닥거리고 있어요. 뽀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모르겠고 나를 보자마자 둘이 호주머니에서 마스크를 꺼내갖고 둘이 후다닥 쓰더라고. 그런 거 보면은 내가 쓴 거 보고 따라서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 자기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으니까 나한테 폐가 끼칠까 봐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서양 사람이 이기적으로 따져가지고 효과가 있냐 없냐 그 논쟁하는 그런 필요가 없이 코로나를 전염을 내가 안 받으려고 쓰는 게 아니라 혹시 그걸 두려움을 줄까봐 쓰는 그런 체면 문화죠. 체면 문화의 유력이 드러나고 있다. 유교 국가들은 다 지금 마스크를 안 쓰는 나라 없고 처음부터 논쟁한 적도 없고 지금 중국, 한국, 심지어 북한까지도 대만, 여기 월남까지도 마스크를 다 처음부터 논란 없이 썼어요. 그리고 제일 낮아. 지금 코로나
확진자, 누적 확진자 수가 사실 인구 비율로 제일 낮은 나라고 가장 적게 죽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유교 국가들이 다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에? 위기적이지 않고 체면과 겸손을 미덕으로 삼는, 명분 때문에 자살할 수도 있지만 유교 문화에서는 명분 때문에 뭘 하고 그래서 맨 명분 욕만 했는데, 사람이 명분 없이 산다는 건 웃기는 거죠. 사실 따지면 실리만 추구하는 어쩐다, 그것도 다 웃기는 소리라. 그건 실리만 추구하는 건 그건 이코노믹 애니멀이야. 경제 동물들. 그건 다른 동물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실리만 추구하는 것이 문제인 거야. 인간다운 그런 도덕성의 입각에서 인의에 따라, 그 명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경우는 없지만, 공자님 말이죠. 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릴 수는 있다.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 그런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죽일 수 있어요. 살신성인할 수 있다. 예수도 이제 그런 가장 위대한 살신성인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노마의 이런 격언들, 내가 어차피 죽는데 나의 벗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말도 있죠. 인을 위해서, 사람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죽여서 사람 사랑을 한다, 이 말이 살신성인이란 말이죠. 그 문화가 꽃피던 나라들, 즉 유교 국가들에서만 코로나에 대해서 대단히 잘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유교 문화 영향이 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자, 1097페이지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코스타의 한자 묘사는 거기서부터 우리 지근욱 학생이 읽겠어요. 아코스타의 한자 묘사는 에스칼란테의 중국 항해론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었다. 이 책은 1579년 영역되었다. 에스칼란테는 한자를 이렇게 설명한다. 중국의 백성들은 그들의 ABC에서 아무런 글자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쓰는 모든 것은 형상들에 의거하고 구안트라고 부르는 하늘을, 이를 뜻하는 하나의 형상에 의해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본타이라고 부르는 왕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유사한 질서로 서로 다른 5,000개 이상의 부호 또는 형상을 그들은 아주 쉽게 만든다. 나는 한 중국인이 그것을 쓰는 것을 보았고, 나는 그에게 일정한 이름들을 써보라고 요청했는데 그 형상들은 이해하기 쉬웠고, 우리의 부호에 의해서처럼 그들의 형상에 의해 산술적으로 어떤 계산 방법을 합산하거나 그만두는 것이 쉬웠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한자는 에스칼란테의 스페인어 원본에 나타난 성자의 고도 초서체다. 에스칼란테는 중국 백성들이 다양한 언어를 말하면서도 소통을 위해서 이 부호에 의존한다는 인상을 주고, 마치 중국어를 배우지 않고도 한자를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계산에도 한자를 사용한다는 설명은 그릇된 것이다. 아코스타의 한자 설명은 다시 멘도자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었다. 멘도자는 한자를 계산에도 쓴다고 설명하는 에스칼란테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았다. 베이컨은 중국 한자에서 얻은 이 진짜 부호 문자 지식을 뉴 아틀란티스에서 기독교적 문자 기적으로 활용한다. 중국의 과학기술에 대한 베이컨의 관심. 진짜 부호 문자에 대한 언급처럼 베이컨의 백과사전적 저작들은 중국에 관한 그의 자료 원천들과 이 자료들의 활용에 관한 매우 귀중한 힌트를 주는 중국 문화에 관한 풍부한 서술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 덧없는 일과적 서술이 아니라는 것은 화약, 인쇄술, 나침반의 발명과 관련된 그의 기술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는 신기관 제1권을 마치기 직전에 패러그래프에서 이렇게 말한다. 고대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그 기원이 최근일지라도 모호하고 찬미되지 않은 세 가지 물건, 즉 인쇄술, 화약, 나침반의 기술이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발견의 힘과 권능과 중요한 귀결을 살피는 것이 도움을 준다. 사실 이 세 가지 것들은 전 지구에 걸쳐 사물들의 면모와 상황을 전변시켰다.
첫 번째 것은 문예. 즉 인쇄술은 문예를. 예. 두 번째 것은 화약이죠. 전쟁술을. 세 번째 것은 나침판이죠. 항해를 시켰다. 예. 그리고 이어서 셀 수 없이 많은 변화들이 뒤따랐다. 어떤 제국도, 어떤 종파도, 어떤 별도 저 기계적 물건들보다 더 큰 권능과 영향력을 인간사에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베이컨은 세 가지 물건의 기원이 모호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인쇄술, 화약, 나침반의 중국적 기원을 그가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다. 물론 이담이라는 영국 과학사 교수는 진짜로 베이컨이 몰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베이컨을 비판적으로 보거든요. 이 정도 인쇄술, 화약, 나침판이 중국적 기원이 무시당하고 철저히 봉쇄됐다. 그 기원을 알 수 없도록 그 증거로 이걸 들이대는데 더 읽어보니까 베이컨이 모르는 것 같지 않더라고. 다만 표현만 모호하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는 도처에서 이 세 기술을 중국과 관련해서 언급하기 때문이다. 베이컨은 이 세 가지 발명품을 지구를 혁명화한 촉매제로 평하고 있다. 베이컨의 과학 철학의 본질적 중요성을 갖는 이 세 가지 기술은 인간사의 상태를 바꾸는 발명의 가치에 대한 결정적 예증들이었다. 이 중 두 가지는 중국의 수출품이고 이것을 베이컨도 알고 있었다. 기술로서의 무기가 복귀 또는 변천에 의존한다는 것을 입증할 목적으로 쓴 공적, 도덕적, 논고 또는 자문의 한 섹션에서 베이컨은 이렇게 설파한다. 무기에 관한 한 규칙과 관찰에 들어가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도 순환과 변천이 있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대포는 인도의 옥시 드레이크스 시에서 알려져 있었고 마케도니아인들은 천둥번개와 매직이라고 부른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포가 중국에 2000년 이상 사용되어 왔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여기서 대포의 사용은 화약의 사용을 포함한다. 대포라는 말이 원래 발사기와 화약을 사용하는 무기를 정의하기 위해 도입된 수어이기 때문이다. 베이컨은 화약의 발명을 중국인에게 귀속시키지 않는 반면 그의 연대기는 중국인들을 가장 이른 화약 사용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고전적 유럽 학문과 연결된 고대 마케도니아는 이상 야릇한 격세 유전적 광경을 연출케 하고 있다. 또 인쇄술이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사실은 베이컨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멘도자의 책 중국 제국의 역사의 한자 설명 부분 옆에 나타나는 주제에 관한 베이컨의 표시에 주목하면 쉽사리 확인된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루이 르로이의 책 우주의 사물들의 변천 또는 다양성이다. 이 책은 1594년에 영역되었다. 르로이의 이 책은 마치 베이컨의 후기 에세이에 나오는 아이디어들을 해명해 주는데 갖춰진 서적처럼 읽힌다. 이것은 베이컨이 르로이의 분석만이 아니라 프랑스 원전의 제목에 나오는 변천이라는 수로 자체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회적, 기술적 형태들의 변화무쌍함에 관한 확장된 성찰이다. 여기서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베이컨이 말하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발명품을 기술하는 장절을 포함한 부분이다. 방금 말한 수로 차용과 설명의 결정적 유사성이 전제되면 베이컨이 인쇄술의 중국적 기원에 관한 멘도자의 묘사와 이 인쇄술이 육로로 독일에 들어왔을 것이라는 멘도자의 추정을 선취하는 르로이의 책에 친숙했다고 전제하는 것은 전혀 과언이 아니다. 르로이는 말한다. 포르투갈 사람들은 동방과 북방의 가장 먼 지역에서 무역하며 중국과 카타이, 이 명칭은 중국을 가리키는 중세 용어인데 여기서는 중국 주변 국가들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로 들어가 그 나라의 언어와 글씨로 인쇄된 서책들을 가지고 와서 오랫동안 그것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 발명품이 그 나라로부터 타타르 지역과 모스크바를 거쳐 독일로 들어왔고 그 뒤에 나머지 기독교 세계에 전해졌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주장은 문맥상 충분히 충격적이다. 중국인들에 관한 르로이의 더 많은 기술은 기술 역사의 게으른 관심을 뛰어넘어 중국 토착의 자연적 매직에 관한 상상적 설명 속으로 넘어 들어간다. 르로이는 매직을 상이한 제목으로 구분한다.
미신적 매직은 전통적 의미의 마법이고 자연적 매직은 고대인들 사이에서 덕스러운 발명가들의 작품, 즉 과학기술이다. 르로이는 말한다. 이 덕스러운 발명가들은 그것, 자연적 매직에 의해 세계의 비밀 속에, 자연의 가슴 속에, 그리고 신의 신비 속에 숨겨진 기적들을 관찰함으로써 세계의 합치와 천지의 합의를 발견하고 상위의 것들을 하위의 것들에 적응시켰다. 이것은 플로티누스를 움직여 자연적 매직을 직업으로 삼는 마술자들, 마술사들. 즉 자연의 대리인들이라고 부르게 했다. 그러니까 자연적 매직은 기술을 이렇게 부른 거고, 마술사들은 기술자들을 마술사라고 생각했어요. 마술과 기술이 잘 구분되지 않았던, 구분되기 시작하는 어떤 분기점이에요, 지금. 자. 그것, 자연적 매직은 오늘날 중국과 카타이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중국과 카타이는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근면한 백성들이 사는 나라들이다. 그곳에서 백성들은 박식하지 않고는, 말하자면 이 매직에 박식하지 않고는 나라의 건직과 영예를 획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르로이는 중국 백성이 마술사들로서 또는 자연의 대리인들로서 세계의 비밀과 신의 신비로운 권능을 야릇한 종합 속에서 결합하는 발명의 방법을 실행한다는 인상을 독자들에게 맡기고 있다. 천지의 합일 또는 세계의 합치는 르로이에 의한 미신적 매직과 자연적 매직의 구분을 전 저작에 걸쳐 견지하는 베이컨의 철학의 핵심적인 세계의 질서정연한 조직화를 상기시킨다. 여기 이제 오늘날은 미신과 기술을 구분한 거죠. 그 말을 미신적 매직과 자연적 매직 두 개로 말했어요. 자. 자연적 매직에 대한 베이컨의 접근과 살로몬의 집,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의 이상국가 벤살렘의 사이언토크라트 집단에 대한 선례를 찾는다면 중국 마술가들에 대한 르로이의 이 묘사가 바로 그 가능성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 관한 베이컨의 자료 원천에 대한 추적은 이런 모방 사례들보다 훨씬 더 나아간다. 베이컨은 중국의 연단술, 연금술을 중국적 광기로 여러 번 언급한다. 베이컨은 삶과 죽음의 역사와 실바룸에서 중국 연단술을 광기의 견지에서 묘사하고 있다. 삶과 죽음의 역사에서 베이컨은 광적일 정도로 장수를 바라는 중국인들을 기술한다. 이 장수 프로젝트에 대한 그의 묘사가 정당한 과목을 연출하며 이 프로젝트를 과도하게 열성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문맥상으로 문장의 색조가 아주 비판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삶과 죽음의 역사는 수명 연장을 위한 수많은 다양한 도식들을 계략하고 그 목적을 베이컨의 유명한 지식의 부흥의 최고 가능한 목표로 화려하게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문맥상으로 보면 그는 중국 연금술을 과도하다고 여기는 반면 그것을 적절한 목표이자 방법으로 염두에 둔 것처럼 보인다. 연금술, 연단술 막 혼용해서 쓰이면서 이 연단술은 이제 뭐 도교에서 어떻게 뭐 기체존이 뭐니 이런 걸 통해 수명을 연장하는 기술들이거든요. 연단술을 수명 연장 기술로 이제 같이 놓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명의 연장을 슬그머니 뉴 아틀란티스의 연구 프로젝트에 집어넣었다. 베이컨의 이 중국적 광기의 자료 원천은 마테오 루치의 중국인들 사이에서의 기독교 선교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 우리의 인간의 수명이 이 당시에는 40세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에도 약 30-40세였는데 이때에도 40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중국인들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수명을 연장하는 걸 대단히 중요한 목표로 생각했고 불로초를 발견하려고도 애를 썼고 기르려고도 애를 썼고 또 수명 연장하는 많은 그런 한약재들을 많이 발명을 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 그런 또 오복 중에 오래 사는 것이 첫 번째 복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네들은 오래 사는 것이 전혀 행복의 한 요소가 아니거든. 이 서양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베이컨이 중국이 이런 프롤랭게이션 오브 라이프,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미친 광기로 생각했다가 이걸 과학기술로 이제 나중에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국민이 어느 나라 국민이야? 그러게. 일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낡은 지식을 하는 거지. 일본을 우리가 앞질렀어요. 앞지르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국민이 남한 대한민국이다. 인도에서 태어나면 평균 수명 59세니까 우리는 한 84세 정도 되거든요. 남녀 평균 하면. 25년 정도 일찍 죽지. 북한에서도 한 62, 3살밖에 안 돼요.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장수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결판 나는 거야. 일본이 아니면 82.5세, 83세.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따라 먹었고. 우리가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찾는 산이 북한산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살상되는 산도 북한산이고, 에베레스트 산이 아니에요. 거기 대중이 발걸음을 올리는 데가 아니잖아요. 발 받고 올라가는 데가 아니다고. 북한산은 일요일 날마다 맨날 헬리콥터 뜨고, 헬리콥터도 또 떨어져가지고 헬리콥터에서 또 부상자 생기고 그러는 산이고, 유네스코에 가장 인간이 많이 찾는 산이 북한산으로 기록되어 있대요. 등록되어 있대요. 일요일 날 뭐 서울 주변 산에 가면 사람이 너무 붐벼가지고 종로통 같아. 그래서 나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휴일 날은 등산 안 해. 응? 뭐 거기 사람들 북새통 뜨는데 가시 낑겨서 있기 싫어서. 그럴 정도로 산을 많이 가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운동 안 해요. 운동하는 한국 여자들을 코리안 우먼이라고 영화에 이상하게 그려놓잖아요. 맨 운동만 하는 한국 여자들. 거의 내가 운동하는 거 못 봤어, 미국 사람들. 조깅? 카터 때 조금 유행을 하다가 말았고, 운동 안 해요. 서양인의 나라는 운동하지 않는다. 운동하는 걸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도 운동하는 걸. 프랑스도 운동 거의 안 해요, 사람들. 잘 씻지도 않고. 소민들, 지근욱같이 소민들은 엄청 씻어대. 그래가지고 나인강하고 세느강을 비교하면 나인강이 가장 많이 지나는 그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은 너무 비눗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나인강이 하루에서 모든 물고기가 접근도 못하게 다 죽었고, 페류까지도 다 죽었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독일 탐사대들이 보여주는 거 보니까. 근데 세느강은 프랑스 사람들이 목욕을 잘 안 하니까 비눗물이 덜 나와서 세느강에는 저 하루까지도 다 어패류가 다 살아있어. 목욕을 광적으로 하는 나라와 목욕을 거의 잘 안 하는 나라 차이인데, 동시에 그건 체질 차이다. 소민들의 나라는 작곡은 잘하는데 성악가가 하나도 없고 그림을 뒤지게 못 그려요. 눈이 나빠서. 형상과 색상의 정밀한 감식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도 되게 못 만들어. 영화 만들어라면 맨 이야기만 하고 대화만 하고 있어요. 액션이 없어. 이게 독일 영화 하나도 안 팔려. 독일 영화, 독일 건축을 거꾸로 발전시키려고 막 그런 베를린 영화제 같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독일 자체는 영화 뒤지게 못 만들어. 독일의 유명한 화가는 클레를 제외하고는 한 명도 없어요. 프랑스는 수도 없이 많고, 영화는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가 만들어내는 거죠. 영화를 잘 만들고 그림을 잘 그리는 나라는 동시에 음식을 잘 만든다. 혁명을 잘한다. 뒤집어 엎기 잘해. 성질 급해갖고. 중국 음식 엄청 유명하죠. 중국만큼 혁명 잘하는 나라도 없어. 소양인들이 많고 허풍스럽고. 허풍스러운 건 소민이 제일 싫어해요. 정밀하게 딕이 따지면서 꼬장대니까. 그런 민족성의 차이는 이재마가 말한 사상체질로 다 환원될 수가 있을 정도로 이재마는 정확히 사람들을 분류해서 파악했다. 자,
그러나 이것으로 베이컨의 자료 원천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베이컨은 그의 생존 기간에 영국에서 출판된 50여 권의 중국 관련 서적과 보고서들을 참조했을 것이다. 가령 실바룸은 중국인들이 오늘날 말고기를 먹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용모가 밉고 황색이다. 특히 그들의 왕과 대리인들은 볼을 빨갛게 색칠한다고도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은 베이컨이 서책에서 읽었다기보다 대화와 구전을 통해 얻어들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중국의 경험주의적 과학기술을 언급하는 곳이 많다. 베이컨은 학문의 진보에서 종이 제작은 지금까지 아마에 한정되어 있었고 중국인들을 제외하고는 비단에 응용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때까지도 베이컨은 극동에서 종이를 당나무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신기관에서는 명주의 발견과 중국의 식물들을 언급하기도 하고 우리는 땅의 물건들을 묻는 것과 같은 것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냉기의 사례들을 모으는데 온갖 부지런을 떨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것은 도자기를 만드는 중국인들의 방법이라고 얘기되는데 거기서는 이 목적에 알맞은 물질이 땅 아래 40에서 50년 동안 묻혀 있고 일종의 인공광산처럼 상속인들에게 유증된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가 그 팔만대장경을 만드는 나무를 파기 위해서 그 나무를 적당한 나무를 바다에다가 소금을 바다에다가 수십 년 동안 수장시켜 놨다가 건져서 말려서 다시 또 집어넣고 거기를 반복해 갖고 그 목판을 만들죠. 그러면 오늘날도 보관될 정도로 천년을 갈지는 모르겠는데 수천 년을 아니 수백 년을 지금 가는데 마찬가지로 고령토도 바로 파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흙들과 섞지 않고 흙들 속에 묻어놓으면 고령토 질이 더 좋아지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그 도자기를 만들면 좋은 도자기가 나오는 거라고 이제 사실성이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쓰고 있는 거야, 베이컨이. 자. 뉴 아틀란티스에서도 땅속에 묻는 중국의 도자기에 대해 언급한다. 그리고 3000여 년 전의 중국도 지금은 정크성과 카누밖에 없는 큰 아틀란티스, 당신은 이것을 아메리카라고 부른다. 도 높은 배들로 가득했다고 말한다. 공자의 자연, 본성의 빛과 베이컨의 경험의 빛의 경험주의 철학. 훗날 라이프니츠는 중국의 자연학, 물리화학과 기술을 경험 관찰에 기초한 경험적 과학기술로 규정했다. 라이프니츠는 1689년 그리말디 신부에게 보낸 한 서신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도 당신을 통해 오랜 관찰에 의해 알려진 자연의 다양한 비밀들에 관해서 중국인들의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수학은 지성의 이론적 고구에 더 많이 의거하지만 자연학, 물리화학은 실천적 관찰에 더 많이 의거하기 때문입니다. 수학에서는 유럽이 뛰어나지만 실천적 경험에서는 중국인들이 우월합니다. 수천 년 이래 번영한 중국인들의 나라에는 유럽에서 민족 이동으로 인해 대부분 망실된 고대인들의 전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수학은 자기들이 뛰어나다 이런 말을 했는데 당시 수학이 두 가지 점에서 이제 하나는 편리한 점에서 또 다른 하나는 진보한 점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은 3차 방정식까지 다 이미 풀고 있었고 3차 방정식이 서양어로 아랍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XYZ라는 3차 방정식 그 네모 세모 동그라미 자리에다가 XYZ를 집어넣어서 방정식을 푸는 XYZ 집어넣은 거 하나가 서양의 공이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대단히 실무적으로 쓰기 쉽고 뭐 풀기 쉽죠. 다른 하나는 미적분을 발명을 한 거예요. 미적분을. 이 미적분이 없으면 그 다음에 수학 발전은 어렵거든요. 미분은 미분과 적분의 개념은 무한대 개념이 나와야 되고 중국은 그야말로 영 개념을 발명했지만은 이 서양인들은 이제 근대에 무한대 개념을 발명한 거예요. 무한대 없이는 이 포물선 운동을 하거나 복잡한 그런 좌표의 그런
곡선 좌표들은 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수식화할 수 없는데 무한대 개념을 알므로써 풀 수 있게 됐다. 무한대 개념은 많은 경우에 그런 물리화학적인 도움, 그 물리화학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가령 무한대 개념에 의해서 그 먼 무한광으로부터 오는 빛은 평행한다, 이런 이제 법칙이 성립하는 건데, 달이 밤에 보면 중국 사람은 달이 자기들을 비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을 비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건 중국과 한국 사이가 거리가 엄청나게 먼데도 불구하고 달과 지구의 거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 제로야, 제로. 무한대 개념으로 제로가 되는 거야. 어? 이 거리가, 달과 지구의 거리가 x라면은 여기 중국과 우리 북경과 서울의 거리가 가령 뭐 한 1000km다. 그러면 이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그건 제로가 돼 버리잖아요.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둘 다 비치고 있는 것은 서로 의미가 없으니까 다 자기한테만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사람한테 다 가요. 어? 그럼 무한대 개념으로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베이컨이 신기관에서 전개한 경험주의 인식 방법론은 중국의 이 경험적 과학기술의 영향 아래 탄생한 것이다. 그리고 베이컨은 공자의 천명으로서의 본성론에서도 경험론적 원칙을 끌어온 것으로 보인다. 중용은 하늘이 명한 것을 본성이라 하고 이 본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 하고 이 도를 갈고 닦는 것을 교라 한다 고 가르친다. 그리고 성실에서 밝게 빛나는 것은 본성이라고 한다 고 전제하고 오직 천하의 지성만이 능히 그 성을 다할 수 있고 그 성을 다할 수 있으면 인간 본성을 다할 수 있고 인간 본성을 다할 수 있으면 사물의 본성을 다할 수 있다 고 가르친다. 공자 철학에서 솔성의 도는 곧 중도를 말한다. 역경에서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은 도라고 한다. 이것을 잇는 것은 선이고 이것을 이루는 것은 성이다. 인자가 그것을 드러내면 그것을 인이라 하고 지자가 그것을 드러내면 그것을 지라 한다 고 설파하고 있다. 이름 일양은 음양이 조화되어 중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름하고 끝나면 치우치는 거죠, 음쪽으로. 근데 또 일양하면 두 개 음양이 중화되거나 균형을 이루게 돼요. 그 균형, 중화, 이걸 중도라고 그러는데 중도가 도의 본질이 중도인 거죠. 이 구절을 거의 뭐 우리 동양 사람들은 해석을 못했는데 중국인, 한국인 다 중도를 말하는 거다. 따라서 도는 늘 중도이고 사람에게 발현되면 선도, 인도라 하고 성, 인간 본성과 사물 본성을 알면 이를 일러 지식이라 한다. 이 중도는 이제 소크라테스 나중에 이제 이게 우주의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가령 37.5도의 체온을 가지고 있는데 약 23도 정도 되면 사람들이 살기 좋다고 그래요. 기온이 그렇게 되면 너무 추우면 추워하죠. 따뜻한 데로 옮기든지 따뜻하게 옷을 입든지 해서 그 추위를 막아야만, 즉 중도화해야만 살 수 있고, 너무 더워도 막 30도 40도 되면 더워 죽죠. 그러면 선풍기를 틀든지 해서 자기 체온을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해서 자꾸 균형과 중도로 가도록 해야만 인간이 살 수 있듯이 다른 사물들, 다른 식물들도 마찬가지야. 그대로 생존과 번성의 이유는 이제 그 중도에 맞춰서 되어 있는 것이고, 어떤 물리적인 사물, 이런 사물조차도 뭔가 균형이 있으니까 이렇게 서 있는 것이지, 아니면 무너져 버린다. 그 균형과 비례 관계 속에서 우주가 이제 창설되고 유지되고 운행을 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기가 움직이는 경우에는 기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는 거니까 평행을 이룰 때까지, 균형이 될 때까지 마구 움직이는 거죠. 혼란스럽게. 그렇지만 이제 균형이 이르게 되면 이제 정으로 동은 이제 균형이 없을 때 동이 되고.
정중동이 계속 반복되는 것도 기회의 흐름, 중도를 찾아서 막 반복되는 거예요. 우주의 생명의 비밀이기도 하고 우주의 비밀이기도 하다. 생명이 살아남으려면 자기 자신이 평형을 이루지 않으면은 어떤 체온이든 뭐든 뭔가 점에서 조명 같은 것도 적당히 밝아야지. 적당히 중도적으로 밝아야 된다 그런 뜻이야. 너무 어두워도 사람 못 보고 너무 밝아도 못 봐요. 응? 이런 감각조차도 그러는데 당연히 모든 인간의 감정도 마찬가지죠. 동정심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동정심을 너무 조금만 발휘하면 악어의 눈물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죠. 너무 지나치게 또 발휘해도 할머니들이 너무 어린이들을 지나치게 이뻐하면 애가 망가지죠. 잘 못 크는 거라고. 지나치게 도움을 주거나 동정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오히려 폐가 된다. 동정심은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건데 거꾸로 폐를 끼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덕 감정을 타고났더라도 그 도덕 감정의 발휘도 중도적으로 해야만 도덕적인 거예요. 모든 도덕 감정이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목숨은 하나뿐인데 아무 사소한 것들에 자꾸 정의롭고 사소한 불의에 목숨을 건다. 그놈이 그래? 목숨 10개라도 못 당해. 내 딸내미는 막 조금만 그런 성희롱 사건 나고 보면 막 방방 뛰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무 능력도 없이 집안에서만 방한퉁수처럼 방방 뛰어서 뭐해 그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잘하도록 후원하고 성원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지나치게 그 감정을 토로해도 정의로운 건 아니야. 이미 오바야, 오바. 우리의 수호지심은 정의감도 조금 발휘되어도 안 되지만 너무 많이 발휘되어도 안 된다. 자기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게 돼. 생명을 부지를 해야 정의롭게 정의를 베풀면서 살지. 생명도 없어져 버리는데 목숨은 하나인데 막 10가지의 목숨을 건다. 죽기 십상이지 뭐. 자. 따라서 도는 늘 중도이고 사람에게서 발현되면 선도, 인도라 하고 성, 인간 본성과 사물 본성을 알면 이를 일러 지식이라 한다. 그리고 인간 본성은 1차적으로 이성이 아니라 감성을 말한다. 공맹은 사단 칠정과 중화만을 말하기 때문이다. 희로애락이 아직 발동하지 않은 것을 중이라 하고 발동했으나 다 절도에 적중한 것을 화라 한다.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대본이고 화라는 것은 천하의 달도다. 중화를 이루면 천지가 이에 정의하고 만물이 화육한다. 이 구절은 인간 본성이 1차적으로 감성이고 중화는 천하의 대본, 달도일 뿐만 아니라 우주 자연, 천지의 정의와 화육의 도라는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맹자는 주지하다시피 공자의 인의예지 사덕론과 참달 지심론을 이어 도덕적 사단지심, 측은지심, 수호지심, 공경지심, 시비지심이 인간의 또 다른 본성이고 인의예지의 발단임을 밝혔다. 여기서 공자는 참달지심이라고 그랬는데 맹자는 그것을 측은지심이라고 했어요. 뜻은 똑같아요. 참달하단 말이나 측은하단 말이 한자어로 똑같아. 옥편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맹자는 공자를 그 내용에서 대단히 정통적으로 계승한 거야. 응? 더 발전시켰고. 따라서 공맹이 말하는 인성은 1차적, 본질적으로 감성이지 결코 이성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공자 철학은 자연, 천지와 인간의 본성의 밝음을 지침으로 삼고 이 인간과 자연의 본성, 인지성, 물질성을 밝히고 완성하는 진성의 철학인 것이다. 본성을 다하는 철학. 진성은 본성을 다하다. 본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발휘를 못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냥 본성을 본성을 계속 개발해서 다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잠재적인 본성도 있고 막 드러나는 본능적인 것 같은 것도 있고 본능도 완전한 본능이 있고 반본능이 있고 이렇게 갈리는데 그 본성을 완전히 다 할 수 있게 하는 철학이다. 계시에 의존하지 않는다.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의 본성을 다한다.
이게 핵심적인 공명의 명제야. 자. 그리하여 발리냐뇨와 산데는 1590년 마테오 리치의 보고를 근거로 로마 교황청 방문 일본 사절단에서 공자의 철학을 자연 본성의 빛을 지침으로 삼는 철학으로 소개했다. 퍼체스와 마테오 리치 한마디로 공자 철학은 뭐냐? 본성의 빛의 철학이다.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이 빛은 왜 빛이란 말을 자꾸 쓰냐면 아까 성실해서 밖에 빛나는 것은 본성이라고 하고 밖에 빛나는 거, 밝은 거 이런 게 자꾸 명자만 나오니까 빛이란 말로 이걸 옮긴 거예요, 얘네들이. 그럼 빛은 어디로 가는 거야? 계몽주의 할 때 영어로는 enlightenment지. 밖에 만든다는 소리야, 빛으로. 그리고 lumière라고 하는 lumière를 복수로 쓰면 S자를 붙이면 불어로도 계몽주의라는 뜻인데 그 광선, 빛 그런 뜻이거든. 여기 lumière의 L자를 대문자로 쓰고 복수로 하면은 계몽주의라는 말이에요. 영어의 enlightenment나 같다고. 이거 빛이지 두 개 다. 이 빛이 공자의 빛이 계몽주의로 실은 계몽주의의 그 빛이 된 거야. 자. 퍼체스와 마테오 리치는 이를 다시 확인했다. 이들이 전하는 자연의 빛의 철학으로서의 공자 철학의 영향 속에서 베이컨은 중국의 과학기술을 경험주의 과학으로 이해하고 신기관에서 경험의 참된 질서가 처음으로 빛을 피우고 그 빛으로 길을 보여주게 만들어 자연의 빛을 분절시키고 뒤틀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연 본성과 경험의 빛에 기초한 기계공예술을 추구할 것을 천명했다. 자연의 빛, 본성의 빛이라는 수로는 중세 유럽에서도 쓰이던 말이지만 공자 철학을 특징 짓는 데 투입되면서 자연의 경험적 빛, 감성적 본성적 빛 또는 물리적 자연의 감성적 본성의 빛, 본성의 빛 또는 물리적 자연의 빛이라는 의미로 전환되었다. 리처드 후커만 하더라도 자연의 빛을 은총의 빛이나 성서의 빛과 구별하거나 대립시키면서 자연의 빛을 통상적 분별과 판단 또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공통된 자연의 빛, 아예 이성의 빛의 뜻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반드시 성서의 빛에 대비되는 자연의 빛의 불충분성을 지적했다. 자연의 빛을 또는 말하거나 본성의 빛을 말했지만 그런 성서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복음의 빛, 계시의 빛보다 어두운 걸로, 불충분한 걸로. 근데 거꾸로 공자는 이것만이 유일한 빛으로 본 점에서는 다른 거지. 대립되는 거예요. 이 본성적 경험의 빛을 베이컨은 이제 유일한 빛으로 그런 계시의 빛이 이런 것을 없애버리는 거죠. 자. 반면 베이컨은 이 자연의 빛을 공자 철학에 따라 명확하게 감성적 경험의 빛 또는 자연 사물의 빛으로 해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베이컨은 자, 자연 사물이 우리에게 뭔가 빛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연 사물이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밝게 해주는 측면이 있다. 물성을 정확히 안다면, 사물의 본성을 안다면, 우리가 인간의 본성으로서 사물의 본성을 받아들인다면 인식이 발생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과정은 뭐야? 경험 과정이죠. 경험의 빛이라고 또 바꿔서 말해요. 자. 이를 바탕으로 베이컨은 성서의 빛, 계시의 빛, 은총의 빛, 신앙의 빛 등을 미신으로 몰아 과거로부터 추방함과 동시에 이성을 맹신하는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적 이성의 빛과 감성을 맹신하는 에피쿠로스의 소박경험론을 둘 다 과거로부터 추방했다. 자, 이 점이 근데 얼마만큼 중시하느냐? 이 말을 말하면 이성과 감성이 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그치? 맹신하는 쪽만 비판하는 거니까. 근데 이성과 감성을 몇 대 몇으로 중시하느냐? 뭐 수치로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감성을 70% 정도 중시하고 이성을 30% 정도 중시하는 거예요. 공자 정신이나 이건 똑같은 거야. 공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학이불사 증망, 경험에서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즉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망하는 것이고,
이론이 없다는 말이야. 과학성이 없는 것이고, 사회불학 적태 그러면 생각만 이성적으로 생각만 하고 경험적 배움이 없는 것은 위태롭다. 사변적 사고로 빠지고 위태롭다. 그러면 경험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사변적으로 사고도 해서 합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몇 대 몇을 합치냐? 거의 뭐 7대 3 정도 합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각만 하는 것은 위태롭고 사실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은 하지 않고 경험만 해서 그냥 아니 투박한 경험론자가 되든 고지식한 직접적 뭐 경험론자가 되든 간에 그건 그래도 인간에게 유용해. 장을 잘 담그는 할머니는 그걸 이론적으로 책으로 쓰거나 과학적으로 왜 이게 발효되는지 고추장이나 된장이나 간장이 발효되는지 모르지만 경험적으로 그걸 계속해서 먹어왔고 사람들한테 유익하다고. 그래서 공자가 이런 말이 있죠. 밤새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생각해 봤으나 무익했다. 경험으로부터 배움만 못했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은 무익하다는 것은 그냥 경험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것은 결국 위태롭기도 하고 무익해. 실제로 인간의 관련 속에서는 무익한 거고, 그렇지만은 경험만 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과학으로 나아갈 수는 없지만 유익하긴 하다 이 말이야. 경험에서 배움만 못했다 그 말은 유익한 것을 쫓아서 이거 하는만 못했다 이런 뜻이야. 유익 무익으로 따지면 경험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유익한 거지. 중요한 거라고. 베이컨은 공자 철학처럼 본성의 빛, 자연의 빛을 불충분한 빛이나 불완전한 빛으로 본 것이 아니라 충분한 빛, 완전한 빛으로 간주했다. 훗날 공자 경전을 직접 읽은 유럽의 철학자들과 같이 공자의 자연의 빛의 철학을 완벽한 빛의 철학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쿠플러의 경전 번역서, 중국 철학자 공자를 부력한 드라부린, 쿠생, 푸시에는 1688년 역자서문에서 자연의 빛의 철학을 이렇게 찬미하고 있다. 이걸 다시 한번 앞에서 한번 인용했는데 다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 철학자의 도덕은 무한히 숭고하지만 동시에 간단하고 깨치기 쉽고 자연적 이성의 가장 순수한 원천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화가 나라건대 신적 계시의 빛을 결한 자연적 이성이 이처럼 잘 전개되어 나타난 적도 이토록 강렬하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신적 계시의 빛이 없는 철학인데 그냥 인간의 본성, 자연적 이성의 빛으로 이렇게 잘 전개된 건 없었다 이런 뜻이야. 자. 기독교적 계시의 빛을 결한 공자의 자연의 빛의 철학을 자연적 이성의 가장 순수한 원천으로부터 도출된 무한히 숭고하지만 동시에 간단하고 깨치기 쉬운 철학, 자연적 이성이 잘 전개되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난 철학으로 찬미하고 있다. 자연적은 모조리 본성적이라고 바꿔서 읽어도 똑같은 뜻이야. 영어로는. 이 찬미 속에서는 공자 철학의 자연의 빛이 신적 계시에 비해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전무한 것을 넘어 그 자체로서 신적 계시를 능가하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 자연적 이성이라는 표현이 귀에 거슬리지만 드라부린, 쿠생, 푸시에는 적어도 공자의 자연의 빛의 철학이 그 자체로서 완벽함을 잘 밝혀주고 있다. 그 자연의 빛이라고 하는 건 본성의 빛인데 본성은 감성과 이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공자는 70% 정도 감성, 베이컨처럼 70% 정도 감성을 중시하는데 얘네들은 이성만, 본성하면 이성밖에 없는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합리주의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베이컨은 경험론을 지금 창설을 하는 방법론을 신기관이라는 책으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인용을 때는 경험의 빛을 더 중시한다. 이 사람들의 이성보다. 이성을 아주 우습게 알아요. 어느 정도 감성과 이성을 다 중시하지만 이성이 혼자 잘난 척할 때는 용납하지 않는 거죠. 베이컨이 서양의 모든 전통적 인식론과 기독교서를 모조리 거부하고 다문다견, 박학신문, 신사명변, 학이사와 수리부작에 기초한 공자의 서술적 경험론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자연적 경험의 빛에 의거한 비판적 경험론을 전개한 것은 그에 대한 공자 철학과
중국의 경험적 과학기술의 영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짐작해 한다. 이런 까닭에 베이컨의 비판적 경험론은 서구의 전반적 철학 전통 안에서 공자의 서술적 경험론과 가장 가까운 철학이 되었다. 비판적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에피크로스와 같이 소박한 경험론 있죠. 인간의 사유작용을 싹 제거해버리고 눈에 본 것만 인정하는 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까 대한민국이나 동국대도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없다고 주장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감정과 동국대에 대한 사랑으로서 감정과 또 동국대의 어떤 규정들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능력 속에서 존재한다고 그랬죠, 이 동국대학이. 이제 사유의 능력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못지않게 경험으로 이해하는 거, 경험적 인식 못지않게 직접적인 것 더하기 사고가 꼭 있어야 된다. 서구에서 최초로 하기불사의 허망함과 사이불삭의 위태로움, 그리고 부지이작의 위험을 지적하고 자연의 빛, 경험의 빛으로 병든 형이상학적 이성을 계몽하기 잘못 시작한 읽었어. 자연의 빛 또는 본성의 빛 또는 경험의 빛으로 병든 형이상학을, 그 빛으로 병든 게 아니라 원래 형이상학이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병든 형이상학적 이성을 계몽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경험으로 이성을 계몽하는 거야. 거꾸로. 예를 들면 이성으로 세상을 겸용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합리론자가 돼버린다고. 인간의 감성과 감정과 경험으로 이 세상을 계몽하기 전에 일단 인간의 머리 속에 들어있는 이성부터 계몽을 해야 돼. 그 건방짐, 이성의 건방짐과 이성의 오바와 이성의 사변성이라는 것은 경험에 충실하지 않고 경험을 따르지 않는 그런 건방짐을 청산하는 거라고. 그래서 공자가 그런 사고가 중요한 거지만 그 사고를 경험을 충실히 서술하는 데만 쓰는 거, 그런 의미에서 공자의 경험론은 서술적 경험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리부작이란 말이 있죠. 서술 하나 지어내지 않는다. 지어내는 건 사변으로 지어내는 거예요. 경험에 충실하게 서술하겠다는 이야기라고. 공자의 서술적 경험론이나 그 소박 경험론을 비판하고 나오는 베이컨의 비판적 경험론은 내용이 거의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그러면은 공자가 먼저 살았는데 공자가 베이컨을 표절했다. 말이 안 되죠. 베이컨이 공자를 표절한 거죠. 자. 형이상학적 이성을 계몽하기 시작한 이 프란시스 베이컨의 비판적 경험론을 살펴보기로 하자. 베이컨의 인식방법론은 지인에 초점을 맞추는 공자와 반대로 지물, 즉 자연인식에 초점을 맞출지라도 박학신사, 널리 경험하고 이에 충실하게 신중히 생각함과 귀납적 수리부작, 경험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예단과 공상으로 지어내지 아니함을 모토로 하는 공자의 해석적 경험론과 매우 흡사하다. 근데 여기서 널리 경험한다. 그러니까 경험론이 뭐 경험 사실을 한 두세 개 경험해 가지고 그걸 우려먹으면 안 되고 엄청난 박물지적인 경험 자료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박이 널리 경험한다는데 넓으면 넓을수록 안전한 과학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사고는 거기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지 혼자 우쭐대지 않고 그 경험 사실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과학성을 얻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경험론적인 모양새를 취하는데 베이컨이 엄청나게 비판하는 이유는 두세 가지 경험 사실을 가지고 그걸로부터 이성적인 사고로 조물딱거려서 결론을 끌어내는 걸 대단히 위험시했어요. 가령 자기가 중국에 가봐도 동서남북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동서남북이 있었는데 서양에 가봐도 동서남북이 있고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에 다 동서남북이 있더라. 동서남북은 불변적인 것이다. 영원한 진리다. 맞는 말이야? 두세 번 경험해보고 그거 맞는 말이냐고. 틀린 말입니다.
틀렸지? 왜 틀렸어? 북극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북극과 남극을 가보지 않은 거죠. 전 지구적 박물지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과학적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경험적 자료가 부족할 때는 늘 불완전한 지식인데 몇 가지, 두세 가지 경험해갖고 완전히 자기 진리를 위해서 나래비 세우고 도열을 시키는 그것을 경멸한다. 누가? 베이컨이. 자. 프란시스 베이컨의 감각의 격상과 자연의 해석. 베이컨의 인식방법론의 출발점은 공자의 선악이 유사, 경험을 우선하고 사유를 뒤로함의 원칙과 유사하게 경험에 의하지 아니한 일체의 기도를 거부하고 경험의 성과들을 참된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일단 인간적 지식의 갱신을 통해 거만하게 인간 지성의 그 작은 방 안에서가 아니라 겸손하게 더 넓은 세계에서 지식을 찾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서 그는 감각의 기만에도 불구하고 감각의 유일한 자연 해석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감각의 오류 위험과 함께 감각의 자기 교정 능력을 다시 감각에 부여한다. 그러니까 이 감각도 틀릴 수 있죠. 착각을 많이 할 수 있고 물에 담궈진 젓가락은 구부러져 보이죠. 구부러져 있지 않다는 것을 다른 감각으로 교정한다. 만져보면 되잖아. 손에 집어넣어서 보이기만 구부러져 보이는구나. 다른 감각으로 스스로 교정할 수 있어요. 거기에 사고를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감각에 의해서 감각을 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감이 있는 거니까 다른 감각으로 한 감각으로 착각과 오류를 교정한다. 자. 과학이 필요로 하는 것은 경험을 별도로 분리시켜 이것을 분석하고 적절한 배제와 배척의 토대 위에서 필연적 결론을 형성하는 귀납의 형식이다. 자, 여기까지. 경험론은 귀납법을 중시한다. 연역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연역은 합리론자들이 중시하는 거예요. 무슨 모순어 법칙 이런 거 동일률에서 모순율을 막 그 두 가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도출해내려고 드는데 무용지물일 수가 있어요. 이 현실 속에서는. 자연과학을 비교해서 보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경험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얻어야 되는데 연역법을 멀리하고 귀납법을 중시한다. 모든 자료들을 많이 모아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려야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